이건 사실 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배터리 기술에서 좀 처지는 기술이다 라고 이래 폄하를 했다가 BYD 중국 기술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극복했다라는 이 멘트는 혹시 어디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이건 그 LFP 배터리랑 삼원계 배터리를 비교하는 리포트에서 BYD에 대한 내용이 있길래 거기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 네,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뭔가 열심히 조사를 했겠죠?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해 오실 때 그 LFP랑 삼원계랑 그 에너지 효율이 LFP가 이제 떨어지는데 BYD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 삼원계랑 기존의 LFP의 평균치보다 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방금 그 부분은 이제 홍 대표님이 질문하신 거니까 그걸 조사해서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LFP에서 우리가 사실 배터리 기술에서 좀 처지는 기술이다라고 이래 폄하를 했다가 한국인들은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테슬라도 이제 LFP 한다 그러고 아무래도 화재 발생 면에서도 안전성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BYD 중국 기술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기술력으로 극복했다 하니까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좀 약간 콧대가 높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LFP가 진짜 저급 기술이라면은 그러면 한국 회사들도 LFP를 할 줄 알면서 NCM, NCA를 만들고 있어야 자연스러운데, 근데 LFP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LFP를 못 만들고 있단 말인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개 회사 말고는 못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LFP가 싸고 널려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이걸 조합해서 배터리로 만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닐까. 네, 그러고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향후에 현재 떨어지는 에너지 효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현재 단언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두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LG화학도 딱 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LFP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아직도 못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셀투바디 기술 이건 뭐죠? 셀투바디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가 보통 셀, 모듈, 팩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모듈과 팩이 공간 손실도 되게 크고 차량도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3단계 공정이 배터리 안정성을 좀 높여서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졌는데 BYD가 그 중간 단계를 없애버렸고 이제 이게 LFP 배터리가 안정성이 높아서 가능한 거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 모듈, 팩 중에 모듈을 없애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게 이제 셀2팩 기술이고 그게 칼날처럼 되게 얇고 긴 배터리 셀을 넣어서 바로 배터리 팩을 만든 건데 기존 배터리보다 공간 활용도가 50% 이상 높아서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간 만큼 에너지 효율도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모듈에 이어서 배터리 팩까지 없앤 셀2바디 구조를 또 적용을 해서 아예 배터리 덮개를 차량 바닥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66% 증가, 에너지 밀도가 10% 향상되어서 주행거리가 최대 700km까지 간다. 그리고 이 기술이 상용화된 게 BYD에서 최초로 진행을 해서 테슬라도 아직까지 상용화는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기술 혁신들이 있어서 뭐 도요타나 벤츠에도 배터리를 납품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인 기업들도 배터리나 반도체 시장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시장에서는 고객사의 입장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가 처음에 셀 투 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셀 투 바디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셀 투 팩을 처음 상용화 시켜서 차를 팔기 시작한 게 2020년 7월. 네. 7월 그 다음에 셀 투 바디는 언제부터 팔았어요? 2022년 5월이요. 2022년 5월. 그러니까 뭐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비아디가 되게 해볼 만한 기술인 것 같고 비아디가 되게 잘할 기술인 것 같아요. 애초에 배터리로부터 시작을 했고 차체까지 만들어 왔으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누가 제일 잘할 거냐라고 하면은 아마도 비아디를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내놨다는 거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근데 일단 LFP가 원래 안정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셀 모듈 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안정성 때문인데 LFP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씩 제거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진짜 안전하냐라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상용화를 했겠지만 사실 그 연구실 결과와 실제 필드 결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우리는 언제나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결국 자동차의 그 UIO라고 하는데 Unit in Operation인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 굴러다니고 있는 자동차 대수를 말하는 건데 UIO가 상당히 많이 한 최소 뭐 몇백만 대 수준 이상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셀2팩 혹은 셀2 바디가 안전하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LFP 배터리가 안정성이 있으니까 이걸 제거해서 지금 효율적인 배터리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걸 제거했을 때도 안전하냐를 검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 진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데 혹시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기술이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테슬라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뭐 LG 화학한테도 납품을 받고 그리고 CATL한테도 납품을 받지만 이미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이제 하고 아마 적용돼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수가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겠지만 거기에서 크게 뭐 화재 사건이 나지 않는 거를 보면은 저희가 나중에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뭐 체크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뭐 한 몇 개월 뒤 또는 앞으로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도를 봤을 때 좀 체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테슬라에 가끔 화재 사건 올라오는 거는 요거랑 관련 없는 차종들이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올해 전망에 대해서도 조사해 오셨죠? 네, 올해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단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건데 이 의미가 이제 중국 시장 안에서도 외국 기업과 동등하게 이제 BYD가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올해 말까지만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하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금이 올해 말에는 끊기니까 올해 말로 갈수록 판매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 또 중국 내에서 전기차 지금 비싸지 않은 전기차여서 어떤 가성비 측면에서 이제 대중 수요를 공략을 할 수 있는 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강점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이슈가 있지만 더 BYD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기서는 그 첫 번째 그 문서는 그 전기차 보조금 올해 말까지잖아요. 이거는 언제쯤 뭐 최근 거인가요? 우리는 아는 대로는 이미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1년 연장하기로 했단 말이죠. 내년까지요. 예. 이거 확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만 팔 수 있다. 이런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중국에서 또 비슷한 조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당연히 이거는 내년까지 이제 연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연장하는 걸로. 네네네. 아, 확정이네요. 오히려 연장 얘기가 없었으면 요 단기적 전망처럼 내년에는 이제 보조금 못 받으니까 올해 안에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하면서 판매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연장됐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 장기적 전망에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가성비 전략이 대중 수요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뭐 BYD에서 어떤 모델의 자동차가 지금 주력 제품인지 뭐 이래 제품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사실 조금 답답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팔리고 있는 자동차라면 아 그거 뭐 이럴 건데 뭐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뭐 테슬라도 팔리고 따로 이어펑인가요? 샤오펑? 네, 샤오펑 이어. 예,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런 자동차들에 비해서 이 회사의 BYD의 제품이 하이엔드급인지 로우엔드급인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매출 Q 전망, 시장 전망 이런 부분에 있는데 ASP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실 가늠을 못 하겠어요. 그 시장 자체는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거 잘 알고 있고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팔리는 비중이 거의 한 30%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내에서도 그 제품 라인업이 어때요? 하이엔드급이에요? 뭐 어디급이에요? BYD가 생산하는 이 전기차. BYD가 판매 가격을 좀 낮춰서 전기차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 위주로 타겟팅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이엔드는 아니고 좀 대중적인 버전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력 모델은 뭐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BYD의 주력 모델은 뭔가요? 주력 모델은 혹시 그 BYD 그 차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림만 또 본 적이 있죠? 네, 그림은 본 적. 어떻게 생각해요? 예뻐요? 중국 분들이 좋아할 만한 빨간색 포인트. 그래서 내수 시장을 타겟팅했다라는 게 좀 차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모델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테슬라도 빨간색. 네. 혹시 차가 있으세요? 아니, 차 없습니다. 아, 나중에는 사면은 BYD는 살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테슬라 살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제가 이거 분석한 만큼 BYD를 사고 있습니다. BYD가 지금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는 지금 2022년 2분기 판매량을 봤을 때 28.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BYD의 송이라는 모델인데 그게 이제 홍강이라는 미니 전기차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베스트 10 모델 중에 이제 BYD의 제품이 총 5개가 있고 그 중에 송이 7.2% 정도 그 세일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송 모델이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송 모델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1등이 그러면 BYD고 2등, 3등, 테슬라는 몇 등이에요? 테슬라는 3등입니다. 2등은 이게 뭐 어디 업체죠? 이거 홍광이라는 회사이고요. 그 차가 노인들이 많이 타는 차 만들고 있어요. 이 차가 대충은 가격은 왕화로 계산하면 400만 원 정도 돼요. 400만 원? 네. 근데 왜 노인들이 많이 타세요? 좀 편의성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팔아요. 네, 가격도 싸고. 노부부 두 분이서 뭐 마트 가거나 하실 때 맞아요. 타는, 그리고 이거는 그 중국 반도판 그 정책이잖아요. 수혜가 받은 일은 네, 그 차량. 번호판 따로 그 신청 안 해도 돼요. 아 신청을 안 해도 맞아요. 나와요? 바로 이미지는? 그거 차면 부셔요. 북경이나 이런 데는 그 번호판 가격이 되게 되게 비싸고요. 비싸고. 이거 가격은 거의 시장 경매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 경매 가격. 그래서 요즘에 뭐 차는 사람이 좀 많으니까 경매 가격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런데 이 전기차를 살 때는 이 번호판이 바로 나오나 보네요. 맞아요. 사장님 언제 한번 방송에서 인터뷰 한번 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네요. 그러면 이 BYD 28.5%도 약간 그 전기차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경차 이런 개념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신 그 홍광은 미니 모델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BYD는 경차는 아니고 일반 승용차 위주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 S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게 10만 불 정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고급차 개념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GM 볼트 나왔을 때 모든 혁신 제품이 보면 이제 싸구려 제품으로 혁신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고급차로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델 X나 모델 3나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모델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BYD의 지금 이 28.5% 이렇게 팔리는 이 차가 특히나 이제 송 모델이 제일 주력 모델이라 해서 이게 모델 S급인지 모델 Y급인지 X급인지 3인지 그게 이제 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급이에요? 어떤 급인지 비교를 할 수 있게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가격도 지금 가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마도 모델 3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델 3 약간 이렇게 보급형 자동차. 안 그러면 28.5% 팔릴 수가 없을. 예, 평균으로 치면 모델 3보다 더 낮거나 뭐 그렇겠죠. 그러면 이 중국 자동차 지금 전기차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도 아이폰이 한 16%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하이엔드급. 예. 부자들은 나는 아이폰 써. 이런 개념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중국 스마트폰은 조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 판매도 테슬라가 지금 7.9% 차지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포지셔닝이 그런 애플의 제품 포지셔닝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애플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고가 제품이 더 잘 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모델 3, 그러니까 저가 이제 보급으로 만든 제품들이 훨씬 더 잘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모델 3 또는 모델 Y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소나타가 베스트셀러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년 전에는 11,000불, 12,0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럴 때랑 지금 이제 3만 불이 넘어가면서 그 전에 한 10년 전에는 또 그랜저가 이제 베스트셀러가가 되고 또 최근에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기아차의 ASP도 쭉 올라가는데 BYD가 주력으로 하는 이 제품 라인업이 궁금한 거예요. 계속 지금 아반떼를 팔고 있는 건지. 대충 보면요, 그 지금 4분기 매출액이 66K 100만 위안이잖아요. 여기에서 절반 정도가 자동차고 그러면 대충 33K 정도라고 치면은 근데 우리가 4분기 판매량을 알고 있잖아요. 26.5. 이걸로 대충 나눠보면은 1.2 밀리언 위안일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위안 정도. 그러면은 환율 대충 200 곱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원화 기준으로 2,400만 원 정도가 이 회사의 평균 ASP가 되겠네요. 1.2 밀리언이면 200을 곱하면 2억 4천 원인가요? 100, 그러네요. 그러면 그쵸. 뭐가 잘못된 거지? 그 홍대 여기 말씀하신 거는 맞아요. 이 가격 평균은 ASP는 12만 원 정도 되고요. 이 BYD 정책 통합해서 120만이 아니라 12만. 네, 12만 위안. 네. 그러면 환율로 역산하면은 아마 2,200만 정도? 2,200만 원 정도 돼요. 네, 회사 ASP.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조사해온 데이터가 없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짜맞추면은 대충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팁도 드리고 싶어서. 네. 이 내용은 잘 정리했는데요. 혹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 회사를 조사를 해보시고 지금 투자 의견이 매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 이 세 가지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투자 포인트는 생각해왔던 것들이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강력하게 이 부분 때문에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매수 시장 바탕으로 굉장히 커왔고 일단 기술적인 혁신이 있고 그리고 8번 밑에를 보시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또 점점 해외 그 비중이 또 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 시장 외에도 해외로 또 수출하는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도 점점 진출하고 있으니까 성장할 여지가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당연히 BYD가 거의
중국 내에서만 한 90% 팔고 해외 비중은 한 10%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요 고객 세그먼트 로케이션에 해외가 60%나 돼요. 아니 어디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유럽이나 미국에서 팔리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부품 같은 게 다 포함된 거 아닐까요? 그 뭐 배터리라 네. 그런데 자동차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 50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체 매출에서. 전체 매출에서 완성차 및 부품이 52%. 그러니까 여기서 40%는 해외 수출하는 건 거의 지금 아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40%의 대부분은 아마 전자기기 부품, 배터리 뭐 이런 거겠죠? 전기차를 제외한 다른 쪽을 이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은근히 보면은 저희 최근에 보면요, 저는 버스도 많이 타거든요. 버스 보니까 또 저희 여의도에서 그게 BID가 만든 버스죠. 그게 BYD 버스인지 그냥 중국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좀 은근히 많이 보여요. 네, 전기 버스. 네, 전기 버스. BID에서 만든 거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BYD 쪽 인기 있는데요. 우통버스라는 회사 또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체리 자동차는 좀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BYD도 아마 잘 팔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거 때문에 우리 홍 대표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매출 브레이크다운 있잖아요. 예, 전체 매출에서 지금 완성차가 얼마 팔리고 배터리 매출이 얼마고 부품 매출이 얼마였는지 이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해놨더라면 지금 이런 질문에 바로바로 아마 답변이 됐을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정주영 프로께서 BID를 준비해 오셨는데 어려운 기업을 일단은 도전을 하셨어요. 이 리서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소비재인데 이 B2C 소비재인데 뭐 배터리 같은 거나 뭐 부품 이런 거는 이제 B2B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가 눈으로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으면 리서치 하는데 좀 더 재밌고 또 리서치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에서 여러 심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른 심사위원분들 오늘 내용하고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거 한마디씩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보통 분들이 어느 정도 리서치를 하고 주식을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경력이 되게 오래되고 하면은 대충 굴러가는 바다가 아니까 뭐 좀 약간의 리서치로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많긴 해요. 특히나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좀 그런 게 일종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할 때랑 실제 운용을 할 때랑 그때의 리서치의 폭은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리서치를 좀 딥하게 많이 해서 대충 몇 가지 멘트만 들어도 이거는 좀 요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 큰 그림이 눈에 보일 때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처음에 하실 때는 지금 여기에 적어 오신 것보다는 10배 이상 분량의 리서치가 있어야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자료가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그렇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만 보더라도 좀 이상한 숫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일단 BID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뭐 PER, PBR 이런 지표들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꽤 비싸 보이는 회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 비싼 가격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동원해야 이게 비싼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첫 걸음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적할 만한 내용들은 좀 너무너무 많기는 한데 사실 BID라는 회사가 뭐 좀 중국의 여러 정책 기조에 의해서 성장을 한 면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정책 기조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뭐 이게 중국의 전기차가 커나가는 이유는 단지 정책
중국의 어떤 취향이 아니라 뭐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라던가 이런 대승적인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정책을 유지를 하는 거다. 뭐 이런 논리가 뒷붙으면은 이제 정책이 바뀌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의 카운터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거 외에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IRA 법안에 대해서는 또 어떤 타격과 혹은 어떤 기회 요인이 있을 것인가 등등등등 얘기 나눌 게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 방송을 보고 요 정도 리서치로 주식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물론 경험이 아주 많이 쌓이신 분 혹은 이 업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이 회사를 처음 봤다라고 할 때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쓴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그 중국어에서 있는 매니저는 딱 하나만 보고 있어요. 이 회사 관련 거는 딱 익스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고 있어요. 네, 이 회사가 지금 대당 마진은 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옛날에 올해 초에 그때 100만 정도 되는데 이제 그 2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지금은 투자자들이 이거는 피크아웃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믹스는 개선할 수 있으면은 이 회사 좋다고 생각해서 살 수 있고 믹스 피크아웃 하면 주가 아마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나중에는 보완하면은 그냥 믹스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방금 이 제품 믹스에 대한 얘기가 현대 기아차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보완을 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왕설영 이사님. 되게 어려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기업인데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성장주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미래 거를 땡겨와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왕정 차장도 옆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믹스 개선. 그러니까 저도 딱 봤을 때 이 회사가 지금 OP 마진이 한 2%에서 4%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OP 마진이 17%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테슬라 차를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차를 사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도 보조금 이슈가 이제 어차피 일몰될 거예요. 그게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됐을 때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PER이 아마 높게 지금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성장주라서.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제 깨지는 순간 성장주는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워렌 버핏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체 매출에서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자동차를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핸드폰 사업도 하고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또 기타 사업도 해요. 그런 것들을 기본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또 몇 프로 이렇게 이제 다 브레이크 다운 해놓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보는 게 배터리 사업하고 자동차 부분이니까 이 자동차 부분에서도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우리가 ASP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면서 그 ASP를 곱하면 그게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정해보고, 그리고 배터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애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최근에는 또 테슬라도 또 노크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수주를 받게 되면 저희가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ATL한테 지금 이 정도 받고 있는데 테슬라가, 근데 BYD가 처음 시작하니까 그 수준의 그 CATL의 그 수준만큼은 처음에 납품은 못하더라도 한 이 정도 수준은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치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계산해가지고 이 성장주를 계산을 하거든요. 좀 어렵지만 다음번에 하시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좀 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 이 주가가 빠져도 제가 분석한 게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분석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아마 주가가 막 변동성이 있으면은 굉장히 흔들려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기업 가치를 발견을 했을 때 그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기업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할 때는 너네들 이런 부분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정도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업의 현재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야. 근데 사람들 모르고 있지. 여기 앉아 계신 심사위원들, 너네들 모르지.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그런 자신감 정도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리서치를 제대로 해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홍 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리포트를 보고서는 왜 매수를 해야 되지? 전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혀 모르겠고, 지금 기업의 현재 가치도 모르겠고, 미래에도 어떻게 기업이 가치가 변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래 기업 가치는 가장 간단하게 P 곱하기 Q 빼기 코스트 생각하면 돼요. 이 회사의 매출에 해당되는 단가와 곱하기 수량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코스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다시 리서치를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너네들 이렇게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그런 리서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지우 프로도 한마디 하셔야죠. 오늘 이 시간에 지난 며칠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꼭 다시 더 디테일하고 좀 구조적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해서 다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네, 오늘 BID를 준비해온 우리 정지호 프로님 수고 많으셨었고요. BID 미래 펀드 매니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심사위원 세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지호 프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도 미래 펀드 매니저 나비펀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